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농지, 논이나 밭, 이거 관리 엄격하게 합니다. 농지를 구입을 해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정원 등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은 농지법 위반입니다. 처벌 규정도 엄격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인 최양희 씨, 여주에 땅을 샀습니다. 243평을요. 근데 그걸 잔디밭으로 꾸며놓았다가 최근 들어서 잔디도 다 걷어내지 않고 토마토, 호박, 상추, 오이, 피망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근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요,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잔디 그대로 있습니다. 결국은 주말 농장용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가 이것이 법률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야말로 잔디 몇 개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농사 짓는 폼이라도 잡을 양 오이나 상추나 피망을 심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답게 창조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최양희 후보자가 땅을 매입한 2004년 이후 이 일대는 전원주택지로 주목을 받고 제2영동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최 후보자가 땅을 매입한 뒤 불과 20여일 만에 이 지역이 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토지 투기 지역으로 지정돼 최양희 후보자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이 땅을 구입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표준 공시지가 기준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실거래가는 7배 이상 올랐습니다. 2004년에 이 근처 땅을 매입했다는 한 주민은 10년 전에 평당 2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평당 150만 원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양희 후보자가 갖고 있는 땅은 243평인데요. 150만 원으로 따진다면은, 무려 4억 원 가까이 됩니다. 살 때는 한 4천만 원 주고 샀을 겁니다. 한 4, 5천만 원 주고. 그야말로 투기의 달인입니다. 게다가 최양희 후보자가 갖고 있는 땅 옆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천. 그래서 사실 땅 주변에 천변이 하천이 있으면요, 땅값 더 오릅니다. 물론 최양희 후보자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농지법상 합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했고 거기에 따라서 농사를 지었다, 주말 농장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에 드러난 그 모습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인간이 있다면 싸대기 맞습니다. 잔디도 다 걷어내지 않고 드문드문 그야말로 머리에 버짐 난 것처럼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오이, 상추, 호박 이따위를 놓고 농사를 지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강심장이 그야말로 쓰레기 부패 강요들로만 가득 채워진 박근혜 정권에게는 딱 맞는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인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장에도 시꺼먼 틀이 나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저희 방송 제작국 뉴스케이를 만드는 노정면 국장이 지금 미래입동조합 뭐 그렇게 행편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조합원들 다 아시겠지만은 매일 TV 뉴스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저희가 같은 규모에서는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TV 뉴스를 매일 한다는 것, 그것도 1시간,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한 50분 정도 됩니다만은 다른 지상 방송도 광고 감안하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다는 것은 저희 같은 아직 막 출발선에 서 있는 대한 방송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열망에 힘입어서 그리고 임직원들의 열과 성을 다해서 방송을 시작했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희 출자금 규모에 비해서는 막대한 투자 그리고 인력 정원이 사실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방안들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노정면 방송 제작국장이 7월 맞이해서 그동안 3개월여 너무나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방송 제작국의 TV 팀들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방송 약간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미래유통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이게 정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조합원 노랑새님이 저한테 이메일 보내왔는데요. 아침에 노정민 국장님의 이메일을 받고 미국에 있는 미시 USA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세월호 광고도 추진했고 광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광고하고 남은 돈은 저희 미래유통조합 국민TV를 비롯해서 대한매체에 1만 불씩 후원을 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 미시 USA의 정치방과 세월호 추모방에 이메일 전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상당한 회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오늘 조합원 가입하셨다는 분, 가입하신다는 분, 페이팔로 송금하셨다는 분, 지금 하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TV 살리자는 그런 의견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모금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미시들이 동참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미시 USA에 접속하시는 분들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 라디오 청취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미시 USA의 미시 여러분들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노랑시님의 사연 듣고 저도 감동했습니다. 야. 그래서 특별히
맨 첫 부분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까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그야말로 창조적인 투기방법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 최양희 문제입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최종 책임은 누굽니까? 그런 사람을 발탁해낸 사람 바로 박근혜 대통령 각하입니다. 군대에서 문제 있는 사병들을 관심병사라고 부른다죠.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관심 대통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춘천교대 김정인 교수가 오늘 경향신문에 관심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렸습니다. 정말 관심 대통령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문창극 총리 지명자 논란에 이어 헌정사상 초유인 총리 유임이라는 인사참사가 일어났다. 이 비극적 사태의 도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끝모를 국정공백을 우려하며 헤아려 보니 박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 반이나 남았다. 이 세월 동안 국민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관심 대통령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관심 대통령을 예의주시할 때 관심 포인트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 아시아에서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른 여성 정치인의 행보와 비교하며 짚어보자. 여기서 관심 대통령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에서 올린 게 아니라, 쓰는 표현이 아니라 관심병사라고 표현할 때 그 관심, 그걸 따와서 관심 대통령이라고 한 겁니다. 정말 대통령 치고는 관심 대통령이 아닐 수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 관심 포인트, 외부, 아시아에서 최고 권력 자리에 오른 다른 외부의 여성 정치인의 행보가 비교해서 짚어보는 김정인 교수의 칼럼 계속 들어보시죠. 아시아에서 박 대통령에 앞서 최고 권력자가 된 여성은 9명이다. 모두 최고 권력자 혹은 정치 지도자의 부인이거나 딸이었다. 박 대통령 역시 대통령의 딸이다. 이들은 혈통과 가문을 배경으로 최고 권력을 거머쥐었다. 권력의 우산 아래서 안온한 삶을 살던 그녀들을 정치판으로 끌어낸 건 남편 혹은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스리랑카의 반다라나이케, 총리인 남편이 암살당한 후 정치에 뛰어들어 세계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됩니다. 파키스탄의 베나지르 부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메가와티는 대통령인 아버지가 쿠데타로 축출되고 죽음을 맞은 후에 정치인으로 성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모 모두 총탄에 쓰러진 대통령의 딸로서 정치에 뛰어들어 대권에 도전했습니다. 영국의 대처나 독일의 메르켈과 같은 자수성가형 여성 권력자가 아시아에는 아직 없습니다. 아시아의 여성 권력자 중 부인이거나 딸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한 지도자로 기억되는 이는 별로 없습니다. 권력자로서 그들은 구중궁궐에서 극진히 대접받으며 제한적인 대인관계 속에서 살아온 까닭에 인적 네트워크가 허약하다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근 정치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측근 정치가 협소한 인재풀을 대신했던 겁니다. 반다라나이케 가문 족벌 정치를 했습니다. 베나지르부터 비서관에게 모든 정책 결정을 맡기고 친인척을 주요 관직에 앉혔습니다. 허약한 인적 네트워크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은 최고 권력자의 미움만 사지 않으면 돌려막기식 인사득택에 무능력해도 고위직을 연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도 좀 비슷하게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김기춘 보십시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최고 권력자로부터 신임을 받으면은 결국은 그 직을 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최고 권력자 인맥이 전무한 궁 밖에선 나름 소통령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베나지르 부토 시절처럼 아첨꾼이 넘쳐나는 무능한 정부가 되기 쉽다. 201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사참사와 무능한 정부 논란이 계속될지가 첫 번째 관심 포인트다. 첫 번째 관심 포인트는 얘기할 것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아첨꾼이 늘어나고 여기저기서 홍위병을 자처하는 인간들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두가 몽땅 망하는 그 길이 현재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앞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관심 포인트는
가족을 비롯한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 발생 여부다. 아시아 여성 권력자 중에는 특히 가족에 의해 정치 행보에 발목이 잡힌 경우가 적지 않다. 베나르지부토는 남편과 친인척이 부패에 연루된 까닭에 물러나야 했다. 필리핀의 아로요는 남편이 부패에 연루돼 망명하면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최근 박 대통령의 인사에 관여하는 비선으로 주목받은 만만회에 박 대통령의 가족이 있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으로 측근 권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비리로 감옥에 간 이상득을 떠올리게 된다. 박 대통령은 가족의 배신은 물론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로 곤욕을 치른 아시아 여성 권력자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만만회입니다. 박지만의 만자와 이재만의 만자 그리고 정윤회의 회자를 합쳐서 만든 만만회. 모든 인사는 만만회로 통한다는 얘기 입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정가에서는 이미 통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만회가 제일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 김기춘이다. 그래서 김기춘은 계속 유임된다. 이런 이야기마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진실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죠. 이들 모두가 그야말로 소통령에 해당하는 권력자들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이 살아있는 한 표면으로 떠오를 리가 없고 따라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예. 세 번째 관심 포인트는 민주의 퇴행 여부입니다. 아시아의 여성 권력자 중에 독재자의 딸이 있긴 하지만 자신이 독재자로 각인된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혈통과 가문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민주화운동을 통해 근저에 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베나지르부터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 방글라데시의 베쿰 칼레이다 지아 등 민주화 투쟁을 거쳐서 국가 수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도 민주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코라손 아키노는 6년 단임의 대통령제 헌법 개정에 성공했습니다. 베쿰 칼레이다 지아는 군사독재를 막기 위한 대통령 중심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꿨습니다. 민주화 기수가 아닌 보수 우파의 상징적 아이콘인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이들과는 다릅니다. 경제민주화 약속을 저버리고 정교조를 법에 노조화하더니 이제는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민주적 제도를 손보려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 가지 관심 포인트, 즉 관심 대통령을 지켜봐야만 하는 3년 반이라면 그건 비극적 역사가 될 겁니다. 이 모든 국민적 관심이 기후이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김정인 교수는 쓰고 있는데요. 기후가 아니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걱정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단순히 본인의 기분이 나빠서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렇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어디에 있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 통합민주당이 아니죠. 통합진보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정교조를 법에 노조하고 그리고 이제는 인사청문회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기도는 전형적인 독재자가 걷는 길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독재자의 길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꿈 깨시기를 부탁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 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점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이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발키리님이 19자 정자하고 사용료 1년치 선납했다고 써주셨네요. 저는 10년치, 101년 선납했습니다라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9자 정지하시고 1년치 선납하신 발키리님 감사드립니다. 연극 티켓은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판다맘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집시님, 출자금 납입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주소를 기재하시지는 않았는데요. 늦어서 미안합니다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성내 1동의 독수리누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다시 이 조합원 가입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 우리 이 방송 진짜로 자유롭고 진짜로 공정한, 그리고 협동조합의 개념에 가장 맞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공정언론 국민TV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시면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이라는 게 뜹니다. 그걸 클릭하면 쫙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조합원님들이 혹시라도 조합원 가입하면은 무슨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는데 불이익을 걱정해야 될 정도가 대한민국인 겁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토록 후퇴했는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조합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합원 숫자가 26,000명입니다. 올해 안으로 4만 명 정도는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떻게 다 처벌하겠습니까? 절대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합원 가입 정보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절대 유출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걸리신다면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후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후원보다는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그리고 매달 11,000원 이상의 사용료 납부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경우에는 신분상 도저히 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어서 한 10년치 후원을 아예 해버리겠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후원을 안 받으려는 게 아니라 후원으로 운영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모두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들의 출자금과 그리고 이 출자금을 내신 조합원들이 내는 사용료로 운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후원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조합원들에서 진짜 불편함은 전혀 없을 거고 불이익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이 되신다면 후원을 해 주십시오. 미국에 사시는 분이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줄리 킴 님인데요. 남편, 어머니, 아버지, 큰딸, 둘째 딸을 가입시켰답니다. 그리고 본인, 우리 줄리 킴 님과 어머니, 아버지, 남편의 시청료는 냈는데 그동안 또 돈을 모아서 이제는 아버지와 큰딸, 둘째 딸 1년치 시청료 $350도 낸다고 합니다. 올 4월 1일부터 계산을 해서 해달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외국에 있는 분들이 더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나 봐요. 국내에 있으면은 하다못해 시청 광장이라도 나가서 몸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외국에 있으면 그것도 안 되니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하루 페이팔을 통한 우리
사용료 납부도 10건, 하루에 10건이 넘었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지에 계신 우리 교포분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교포분들, 저희 미디어 비평자 국민TV의 조합원 되시고 그리고 사용료 납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자, 박근혜 관심 대통령이 이 나라를 독재로 만들려면 과거처럼 총칼로 일어난 군사 쿠데타 출신들이 아닌 바에야는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히틀러가 그때 당시로서는 신매체인 라디오를 통해서 독일 국민들을 세뇌시켜 독재의 길로 갔습니다. 이젠 뭡니까? TV 아닙니까? KBS가 잠깐 정신을 차리니까 그야말로 문창극이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보위하는 딸랑이들 다시 제2의 기란령을 만들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제2의 기란령을 만들기로 가는 KBS 걱정됩니다. 해임된 기란영 사장의 자녀 임기를 채울 KBS 새 사장 공모가 지난 30일 마감됐다. 지원자 30명 가운데 공영방송 위상회복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부적격인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문제인 것이 그동안 한국방송 구성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장 선임 절차 개선 요구가 묵살됐다는 사실이다. 한국방송이사회는 이날 특별 다수제와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안건을 놓고 표결을 벌였으나 여당 추천이사들의 반대로 하나도 채택되지 못했다. 길 사장 해임 이후 한국방송이사회가 몇 차례 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다뤘는데 결국 아무 결과도 없는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고만 셈이다. 껄끄러운 사안을 들고 시간 끌기를 하다가 팽개쳤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 기란양 해도 너무했던 인간 아닙니까? 결국은 보도국장의 반발 때문에 그 청와대 충견 노릇을 냈던, 청와대 딸랑이 노릇을 냈던 기란양, 결국은 그 본색이 탄로가 났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장을 선임할 때 지금 방식으로는 기란양이 같은 딸랑이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 해서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자, 이런 여론의 직면에서 뭐 하는 척 신용을 하더니 결국은 여당 추천 이사들이 저는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다수결제가 뭡니까? 지금처럼 6대3으로 여당 추천 이사가 압도적 다수인 상황에서 과반으로 하면 무조건 청와대 추천한 인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다수제라는 것은요, 선진화법처럼 60% 혹은 6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이 사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에 입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죠. 야당 소수자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방송 장악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저는 이 여당 추천위원들의 이와 같은 반대, 특별다수결제 도입의 반대는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KBS가 제정신 차리면은 이 정권 유지가 힘들 정도로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다수제와 사장 추천위 구성은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하는 사장의 출연을 막고 한국 방송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언론노조 KBS 본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절대다수가 특별다수제 그리고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여기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도 KBS 구성원들은 차기 사장이 갖춰야 될 조건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꽂았습니다. 기란양이 얼마나 흉악했으면 이런 여론이 나오겠습니까?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바로 KBS의 제1과제이며 이런 과제를 해결하려면 사장 선임 과정에 특별다수제와 사장 추천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KBS 내부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날 KBS 이사회는 내부 구성원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습니다. KBS 이사회의 지금 상황은 기란양 사장을 뽑던 2012년 10월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야당 추천 이사들은 낙하산 사장을 막으려면 특별다수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여당 추천 이사들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기란양의 등장과 불명예 퇴장이었습니다. 한국방송 이사회 사실 책임져야 될 집단이에요. 그 이사회가
다시 2012년 기란령을 뽑던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걸 보면 세월호 참사로 KBS가 겪은 수모 벌써 잊은 듯합니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제2의 기란령을 사장으로 찍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KBS 내부가 다시 절망과 혼란에 희강길 것은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사태의 최종 책임이 이사회를 사실상 좌우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있으면 물론입니다. 제2의 기란령 만들기 강행은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반감을 돌이킬 수 없게 키울 겁니다. 맹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주혁, 주희, 주화, 파파. 아마 자녀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파파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네요.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물 나온 개구리님 역시 조합원가입 출자금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요즘 움직임을 보면은 초기에 뭔가 그 뜨거웠던 분위기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늘 조합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이사장 상근으로 근무하는 유일한 이사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국장급 이상의 간부들 솔선수범해서 조합원 수를 늘리고 출자금 납입 올리고 그리고 사용료 이체 신청자들 더 늘리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방송 하는 겁니다. 좋은 방송, 좋은 라디오, 좋은 TV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단순히 월급 받는 직장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공동체라는 의식하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석대 공공인지학부 교수 최상명 교수가 오늘 경향신문에 새정치의 민낯 광주라는 글을 기고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세계대회를 할 글입니다. 들어보시죠. 세월호 참사 77일이 흘러가고 있다. 분노한 국민들은 모든 불의와 부조리의 혁파를 원했지만 육사 지방선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절묘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지만 이는 여야 모두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음의 방증이다. 반면 교육감 선거는 소위 진보교육감들이 전국을 휩쓸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새누리당도 불신을 받고 있지만은 새정치민주연합도 그 대안으로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체말로 얘기하면은 새정치민주연합 삽질 있는 대로 다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실망만 줬습니다. 김한길 대표 그리고 안철수 대표 두 분 공동대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습니다. 김한길이야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안철수 공동대표는 그 후폭풍을 바로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한때 여야를 통틀어서 차기 대통령 지지도 1위였던 변함없이 1위였던 안철수 공동대표 이제 3등 4등으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자리를 내준 지 오래됐습니다. 문재인 의원에게도 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몽준
전 의원에게도 뒤지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화두는 변화였습니다. 전국에서 변화의 물결이 지역과 이념, 보수와 진보의 기득권들을 응징했습니다. 진보 기득권들은 진보라 당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상대적으로 변화로 보였기 때문에 당선됐던 겁니다. 왜 변화가 화두였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 우리 사회의 지배계층이 이미 고인물이고 썩은 물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다 잘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후보를 뽑자, 바꿀 수 있는 정당을 지지하자, 이런 것이었는데 새누리당도 빵점이었습니다마는 못지않게 새정치민주연합도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이나 통합진보당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권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와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6.4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지 못했는가? 변화를 보여줄 새정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공천과 선거전을 주도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의 유산과 강고했고 안철수 세력과의 연합은 흡수 수준으로 이루어졌지만 새정치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선거를 통해 새정치라는 당명을 홍보한 것이 고작이었다. 네. 결국은 지난번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만 알렸을 뿐이지 그 새정치라는 것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변화의 쓰나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그늘이기도 했습니다. 그 그늘에 가리었죠. 대통령과 여야의 민낯이 선거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숨을 그늘도 없습니다. 눈물의 약해도 더 이상 통하지는 않습니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그야말로 정치권에 대한 심판 또다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지난 6.4 지방선거의 결과에 가장 고무됐던, 그래서 방심했던 대통령이 제일 먼저 그 민심의 쓰나미에 당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기 인천에서 겨우 승리한 대통령은 겨우 승리한 게 그 겨우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승리했다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가 개조를 외치면서 불통과 오기로 총리를 지명했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지명자마다 낙마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표를 낸 총리를 유임시킴으로써 세월호 이전으로 회귀시켰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사람과도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의 민낯을 들켰고 국가 개조가 국가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의심 받고 말았습니다. 세월호라는 국가 재난도 이겨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개망하지 않았던 대통령이지만 그 지지율이 이제는 40%대로 급락했습니다. 벌써부터 리임덕이 회자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가? 대통령의 실정과 전당대회 중인 새누리당의 분열에 취해 방심하고 있다. 7월 재보궐선거에선 거물급 정치인들의 이름이 온갖 명분으로 치장돼 계속 거론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거물들의 나눠먹기 밀실공천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거물들의 이름이 광주 등에 언급되는 것 자체가 새정치와 광주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오래전부터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민낯은 광주였다. 2002년 노무현을 선택한 것도 광주였다. 6.4 지방선거에서 윤장현의 승리는 새정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통합을 인정한 것이었다. 7월에는 새정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새정치를 말하긴 쉽다. 그러나 믿게 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국가개조가 진심일지 모른다. 그러나 문창극 씨를 총리로 지명하면서 진심조차 부정당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가 진심이라면 7월 광주를 새 인물들의 향연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네, 이런 지적들,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귀를 기울여야 할 지적입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